전 세계가 숨을 삼킨 밤이 있었습니다. 중동의 하늘을 가르며 날아오던 탄도미사일이 두바이를 향해 빠르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지상에서 하나의 미사일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리고 몇 초 뒤 밤하늘에서 거대한 섬광이 터졌습니다. 도시를 향해 떨어지던 미사일이 공중에서 산산이 부서진 것입니다. 그 장면을 본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 미사일을 막아낸 기술이 미국도 유럽도 아닌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그날 밤 중동의 하늘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지금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날 밤 두바이에서 본 장면은 지금까지도 잊히지 않습니다. 수십 년을 전장에서 보낸 저도 그 순간만큼은 카메라를 내려놓을 뻔했어요. 손이 떨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멈춰버렸죠.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기사가 아니라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순간이라고. 그날 밤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제 이야기를 조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피에르 르포르입니다. 파리에서 태어나 24살에 처음 카메라를 들고 레바논 땅을 밟은 이후 줄곧 중동을 취재해왔습니다. 베이루트의 포연, 바그다드의 검문소, 예멘의 폐허가 된 시장터. 수년 동안 이 지역에서 수많은 군사 충돌을 기록했어요. 총성이 울리는 거리에서 카메라를 드는 법, 폭발음이 어느 방향에서 오는지 귀로 가늠하는 법, 공포를 얼굴에 드러내지 않는 법. 이 모든 것을 저는 현장에서 배웠습니다. 기억나는 밤이 하나 있어요. 시리아 국경 근처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폭격이 시작됐을 때 저는 무너진 건물 잔해 사이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죠. 흙먼지가 폐 속으로 밀려 들어왔고 귀는 먹먹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현지 통역사가 저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무섭지 않냐고.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섭다고. 하지만 카메라는 내리지 않았어요. 전쟁 기자란 결국 그런 사람입니다. 죽음에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도 렌즈를 내리놓지 않는 사람이죠. 그래서 저는 웬만한 것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날 밤 이전까지는 그랬어요. 두바이 외곽 취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사막의 밤은 언제나 건조하고 고요하죠. 야자수 그림자가 도로 위에 길게 늘어지고 도시의 불빛이 멀리서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정적 속에서 무전기가 울렸습니다. 방공 레이더가 이상 신호를 포착했다는 소식이었죠. 중동에서는 낯설지 않은 일입니다. 레이더가 울리고 군이 긴장하고 대부분은 아무 일도 없이 끝나는 밤들이 있어요. 허위 경보이거나 민간 항공기의 항로 이탈이거나. 저는 그런 밤을 수십 번 겪어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두 번째 무전이 왔을 때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목소리의 결이 달랐어요. 훈련된 군인의 목소리에도 감출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오랜 현장 경험이 만들어준 감각이었죠. 위험이 가까울 때 공기가 달라진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을 돌렸어요. 군 관계자의 도움으로 합류한 관제실은 겉으로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이 오히려 이상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수십 명의 요원들이 각자의 화면을 응시한 채 누구도 불필요한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놓는 소리조차 조심스러웠죠. 저는 그런 침묵을 알고 있어요. 무언가를 확인하고 싶지만 동시에 확인하기 두려울 때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침묵입니다. 야전 지휘소에서도 꼭 이런 공기가 흘렀어요. 전투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레이더 화면에 찍힌 궤적이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두 개도 아니었어요. 화면 위에서 점들이 하나씩 또 하나씩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손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고 다른 누군가는 무전기를 집어들었죠. 저는 숨을 참은 채 그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옆에 서 있던 군 관계자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탄도 미사일이라고. 그 한마디에 관제실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란에서 발사된 미사일들이 중동 상공을 가로질러 날아오고 있었어요. 그 중 일부의 목표가 UAE 방향이라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방공망 준비를 지시했어요. 요원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한국. 저는 그 이름이 그 자리에서 왜 등장하는지 그 순간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됩니다. 그날 밤 그 이름이 두바이의 하늘을 지켰다는 것을.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날 밤 관제실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중동 방공 시장에서 한국은 그렇게 자주 등장하는 이름이 아니었어요. 수십 년간 이 지역을 취재하면서 방산 관계자들과 수없이 대화를 나눴지만 방공 시스템 이야기가 나올 때 한국이 먼저 거론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미국이 있었고 그 다음이 있었죠. 한국은 그 목록에서 한참 아래였어요. 그 편견은 저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몇 년 전 UAE가 한국산 방공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소식이 처음 전해졌을 때 중동 군사 분석가들 사이에서 나온 반응을 저는 기억합니다. 흥미로운 실험이라는 말이 가장 많았어요. 실험. 그 단어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대가 아니라 관망이었죠. 검증된 시스템을 두고 왜 굳이 새로운 것을 시도하느냐는 시선이 그 안에 깔려 있었어요. 방공 시장의 절대 강자는 언제나 미국이었습니다. 패트리어트는 수십 년간 중동 방공망의 핵심이었어요. 걸프전에서 이름을 알린 이후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카타르. 이 지역의 주요 국가들이 하나씩 패트리어트를 도입했죠. 그리고 더 높은 고도를 커버하는 사드가 추가됐습니다. 미국이 설계한 방공 우산 아래 중동이 들어간 것이었어요. 그 구도는 단단해 보였고 오랫동안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틈새로 한국이 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천궁 2점, 대한민국이 독자 개발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이었어요. 저도 그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수치는 나쁘지 않았어요. 사거리, 반응 속도, 동시 교전 능력, 종이 위의 스펙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종이와 현실은 달랐죠. 실전 검증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핵심이었어요. 아무리 좋은 숫자를 가져다 놓아도 실제 전장에서 한 번도 쓰인 적 없는 시스템을 선뜻 믿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중동처럼 언제 어디서 실제 위협이 날아올지 모르는 지역에서는 더욱 그랬어요. 군사 전문가들이 패트리어트를 고집하는 이유는 단순히 미국 시스템이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실전에서 쌓인 데이터와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UAE의 선택은 많은 이들에게 물음표였습니다. 저도 그중 하나였어요. 취재 과정에서 만난 한 미국 방산 컨설턴트는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한국 시스템이 실전에서 쓰이는 날이 오면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고. 그 말이 비웃음인지 중립적인 평가인지 저는 지금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말 속에 한국 시스템에 대한 기대가 담겨 있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관제실에서 그 이름이 다시 등장한 겁니다. 이란의 탄도미사일이 UAE를 향해 날아오고 있는 상황에서 수십 명의 요원들이 숨을 죽이고 있는 그 공간에서 누군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천궁이 교전 준비 완료라고. 저는 그 순간 솔직히 불안했습니다. 실험이라고 불리던 시스템이 지금 이 도시를 지켜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었어요. 화면 속 미사일들은 계속 가까워지고 있었고 시간은 없었습니다. 저는 관제실 구석에 서서 생각했어요. 제발 그 숫자들이 종이 위에서만 좋은 것이 아니기를. 관제실 안의 시간은 바깥과 다르게 흘렀습니다. 밖에서는 두바이의 밤이 평소와 다를 것 없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호텔 로비에서는 사람들이 체크인을 하고 있었을 것이고 레스토랑에서는 저녁 식사가 한창이었겠죠. 하지만 관제실 안에서는 그 모든 일상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화면과 숫자와 궤적만이 있었어요. 레이더 화면에 찍힌 점들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보면서 이상하게도 오래전 기억 하나를 떠올렸어요. 예멘에서 취재하던 시절이었습니다. 후티 반군의 드론 공격이 있던 밤이었죠. 그날도 하늘에서 무언가가 날아오고 있었어요. 그때는 방공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미사일 하나가 항구 근처 창고를 직격했고 저는 그 폭발음을 불과 몇백 미터 거리에서 들었어요. 귀가 먹먹해지고 눈앞에 불기둥이 솟구치던 그 순간 지금도 그 소리가 귀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저 화면 속 점들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저 궤적 아래에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있었어요. 잠들어 있는 아이들이 있었고 내일을 준비하며 늦게까지 일하는 누군가가 있었죠. 그들은 지금 이 관제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무지가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외부 감시망에서 유관 식별이 시작됐다는 보고였어요.
그 말은 이미 도시 밖 어딘가에서 사람들이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아인 두바이 근처 광장에서 수백 명의 시민들이 정체불명의 빛을 목격하고 있다는 추가 보고가 이어졌어요. 누군가는 휴대폰을 들고 촬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관제실을 나가고 싶었어요. 기자로서의 본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 그 표정을 담아야 한다는 충동이 강하게 올라왔어요.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화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죠. 저는 그 자리에 박혀 있었어요. 탄도미사일의 궤적이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고도가 낮아지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강 궤도에 진입했다는 뜻이었어요. 탄도미사일이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구간이었습니다. 요격 가능한 시간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었죠. 관제실 안에서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숫자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카운트다운이었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종교가 없는 저로서는 드문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카메라도 소용없었고 경험도 소용없었어요. 그저 저 화면 속 숫자들이 좋은 방향으로 바뀌기를 바라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어요. 지상에서 무언가가 솟구쳤습니다. 화면이 아니라 실제로 관제실 창문 너머 저 멀리 지평선 위에서 섬광이 일었고 고지어 굉음이 들려왔어요. 건물 전체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창문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하늘로 솟구쳐 오르는 불빛이 보였습니다. 믿을 수 없는 속도였어요. 화살처럼 수직으로 치솟더니 공중에서 방향을 틀었습니다. 저는 그 움직임을 보면서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저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천궁이었습니다. 실험이라고 불리던 그 시스템이 지금 두바이의 하늘로 날아오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끝에는 도시를 향해 내려오는 탄도미사일이 있었습니다. 관제실 안의 모든 시선이 하나의 지점으로 모였죠.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쟁터에서 많은 것을 봤습니다. 포탄이 건물을 무너뜨리는 순간, 전투기가 저공으로 스치듯 지나가는 순간, 저격수의 총성이 울리고 나서야 누군가 쓰러지는 순간, 수십 년간 그런 장면들을 카메라에 담아왔어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 꽤 단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웬만한 것에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 순간 저는 흔들렸습니다. 천궁이가 발사되는 장면은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것과도 달랐어요. 단순히 빠르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발사와 동시에 굉음이 터졌고 그 충격파가 관제실 창문을 통해 가슴까지 밀려들었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러고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죠. 미사일은 수직으로 솟구쳤습니다. 하늘을 찌른다는 표현이 이런 경우에 쓰이는 것이라는 걸 그날 처음 실감했어요. 불꽃 꼬리를 달고 치솟는 속도가 눈으로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불과 몇 초 만에 그것은 두바이의 야경 위로 사라질 듯 작아졌어요. 저는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에서 저는 정말로 말문이 막혔어요. 미사일이 공중에서 방향을 바꿨습니다. 수직으로 올라가던 것이 어느 순간 궤적을 틀었어요. 탄도미사일을 향해 각도를 잡더니 그쪽으로 돌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움직임을 보면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저것이 얼마나 어려운 기술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탄도미사일은 그냥 날아오는 물체가 아닙니다. 마하 5를 훌쩍 넘는 속도로 하강합니다. 지구 대기권을 뚫고 내려오는 동안 엄청난 열과 압력을 받으면서도 궤적을 유지하죠. 그것을 공중에서 맞추는 것은 총알로 총알을 맞추는 것에 비유되곤 했어요. 군사 전문가들이 그 표현을 쓸 때마다 저는 그게 가능한 일인지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날 밤 그 답을 눈앞에서 보게 됐어요. 천궁이는 단순히 폭발해서 주변을 파괴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충돌해서 파괴하는 방식이었어요. 히트 투 킬. 요격 미사일이 목표물에 직접 부딪혀 산산조각 내는 기술이었죠. 세계에서도 손에 꼽히는 나라만 구현할 수 있다고 알려진 기술이었습니다. 미국이 그것을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이 그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이 그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관제실 안에서 누군가 숨을 들이켰어요. 화면 위에서 두 개의 궤적이 빠르게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천궁이와 탄도미사일. 두 점이 하나로 수렴하는 그 순간까지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주먹을 쥐고 있었는데 그것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손바닥에 손톱 자국이 나 있었어요. 시간이 늘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몇 초가 몇 분처럼 느껴졌어요. 화면 속 두 점이 겹쳐지는 순간 관제실 안에서 낮은 탄성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창문 너머 하늘이 번쩍였어요. 섬광이었습니다. 도시 위하늘에서 강렬한 빛이 터졌어요. 탄도미사일이 공중에서 파괴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빛을 보면서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어요. 다리가 풀렸습니다. 관제실 벽에 등을 기대고서야 겨우 버텼죠. 하지만 기뻐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화면이 다시 울리기 시작했어요. 레이더에 또 다른 궤적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어요. 이란의 공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미사일이 오고 있었고 세 번째도 오고 있었어요. 관제실이 다시 긴장으로 채워졌습니다. 저는 벽에서 등을 떼고 다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번에는 두려움과 함께 다른 감정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저 시스템이 한 번 해냈다는 것을 방금 눈으로 봤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지금부터가 진짜 시험이었습니다. 연속으로 날아오는 미사일들을 상대로 저 시스템이 버텨줄 수 있느냐. 그것이 지금 이 도시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었어요. 천궁이가 다시 발사됐습니다. 두 번째 발사음이 관제실을 흔들었습니다. 첫 번째와 똑같은 굉음이었어요. 하지만 느낌은 달랐습니다. 첫 번째는 충격이었고 두 번째는 공포였어요. 첫 번째 요격이 성공했다는 사실이 오히려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번 성공했다고 해서 두 번째도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었으니까요. 연속 교전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예멘에서 봤던 장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방공 시스템이 첫 번째 드론을 잡아내고 두 번째에서 실패하는 순간을요. 그 찰나의 틈으로 드론이 통과했고 항구 창고가 불길에 휩싸였죠. 방공이란 결국 연속성의 싸움이었어요. 한 번의 성공이 아니라 끝까지 버텨내는 것이 진짜 능력이었습니다. 화면 안에서 궤적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어요. 이란은 단순히 미사일 몇 발을 쏜 것이 아니었습니다. 포화 공격이었어요. 방공망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숫자를 동시에 쏟아붓는 전술이었죠. 아무리 뛰어난 시스템이라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표적의 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넘겨버리면 어느 하나는 반드시 뚫리게 되어 있어요. 저는 화면 속 숫자들을 세고 있었습니다. 관제실 요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누군가 빠르게 무언가를 입력하고 있었고 또 누군가는 무전기를 붙잡고 낮은 목소리로 연신 보고를 주고받았습니다. 표정들이 굳어 있었어요. 첫 번째 요격 성공으로 잠시 풀렸던 긴장이 다시 단단하게 조여들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요격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늘이 다시 번쩍였어요. 이번에는 첫 번째보다 더 강한 섬광이었습니다. 관제실 창문으로 그 빛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누군가 낮게 탄성을 질렀지만 곧바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세 번째 궤적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도요. 저는 그 순간 관제실 안에서 처음으로 동요하는 기색을 봤습니다. 요원 하나가 옆 사람에게 무언가를 빠르게 말했고 그 말을 들은 사람의 표정이 굳었어요. 저는 그 대화를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무슨 내용인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동시 교전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이야기였을 겁니다. 방공 시스템에는 동시에 추적하고 요격할 수 있는 표적의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천궁이가 그 숫자를 넘어서면 어떻게 되는지 저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화면 속 궤적들이 도시를 향해 가까워지고 있었고 시간은 없었습니다. 세 번째 발사음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거의 동시였어요. 관제실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창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저도 그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하늘 위에서 두 개의 불꽃이 동시에 치솟고 있었습니다. 천궁이가 두 발을 연달아 쏘아 올린 것이었어요.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두 개의 궤적이 각각의 목표를 향해 날아갔어요. 하나가 먼저 충돌했습니다. 섬광. 그리고 곧바로 두 번째 충돌. 또 다른 섬광. 하늘 위에서 두 개의 불꽃이 거의 동시에 터졌어요. 그 빛이 두바이 도심을 순간적으로 대낮처럼 밝혔습니다. 관제실 안에서 처음으로 박수 소리가 났어요. 짧고 조심스러운 박수였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두세 명이 손뼉을 쳤고 그것이 퍼져나갔어요. 저는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칠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전쟁 기자가 현장에서 눈물을 보이는 것은 금기에 가까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참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화면은 여전히 살아 있었어요. 다섯 번째, 궤적이 나타났습니다. 이번 것은 각도가 달랐어요. 더 가파른 하강 궤도였고 속도도 달랐습니다.
누군가 그것을 보고 낮게 말했어요. 탄도 형태가 다르다고.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곧바로 이해했습니다. 이란이 전술을 바꾼 것이었어요. 단순히 숫자로 밀어붙이는 것이 통하지 않자 다른 종류의 위협을 섞어 넣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속도가 다르고 각도가 다르고 궤적이 다른 표적들이 동시에 날아오는 상황. 그것은 방공 시스템에게 가장 까다로운 조건이었어요. 관제실의 공기가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아까 느꼈던 안도감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였어요. 그리고 그 진짜 시험 앞에서 천궁이는 다시 한번 선택을 받고 있었습니다. 작전이 끝난 것은 새벽이었습니다. 마지막 궤적이 화면에서 사라지고 관제실 안에 긴 침묵이 흘렀어요.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안도가 아니었어요. 아직 실감이 나지 않는 사람들의 침묵이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 극도로 조여있던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면 사람은 오히려 멍해집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벽에 기댄 채 그냥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고서가 올라왔어요. 요원 하나가 출력된 종이를 들고 지휘관에게 다가갔습니다. 지휘관이 그것을 받아 읽었어요. 저는 그 표정을 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무표정이었어요. 그러다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군인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저에게는 충분했어요. 무언가 대단한 숫자가 적혀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잠시 후 저는 그 수치를 전달받았어요. 96%. 요격 성공률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96%가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방공 분야를 오래 취재한 저는 그 수치가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알고 있었어요. 시험장에서도 쉽지 않은 숫자였습니다. 완벽하게 통제된 환경에서 정해진 속도와 궤적으로 날아오는 표적을 상대로 훈련된 요원들이 운용해도 96%는 나오기 어려운 수치예요. 그런데 그날 밤 두바이 상공에서 나온 숫자가 96%였습니다. 실제 전투에서 예고 없이 날아온 탄도미사일과 각도가 다른 유도탄과 자폭 드론이 뒤섞인 혼돈 속에서 나온 기록이었어요. 저는 그 숫자를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되뇌었습니다. 의심이 들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전쟁 취재를 하다 보면 수치가 부풀려지는 경우를 많이 봐왔어요. 전투 직후의 보고는 혼란 속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정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숫자에 바로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어요. 교차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명확했어요. 레이더 기록, 피격 확인 영상, 잔해 수거 보고. 세 가지가 모두 같은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날아온 위협 중 96%가 도시에 닿기 전에 공중에서 파괴됐어요. 나머지 4%는 인구 밀집 지역을 벗어난 외곽에 낙하했습니다. 도심에 떨어진 것은 없었어요. 그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두바이에서 잠을 자던 사람들은 몰랐겠지만 그들의 머리 위에서 벌어진 일이 있었어요. 수십 발의 미사일이 도시를 향해 날아오고 있었고 그것들이 하나씩 공중에서 부서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음 날 아침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었던 것은 그날 밤 관제실에서 벌어진 일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일의 중심에 천궁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 앞에서 오래전 중동을 처음 취재하기 시작했을 때 들었던 말이 떠올랐어요. 한 베테랑 기자가 저에게 해줬던 말이었습니다. 무기에 갇히는 사람이 죽는 순간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남는 순간에 증명된다고. 그때는 그 말이 너무 이상적으로 들렸어요. 전쟁터에서 그런 낭만적인 이야기가 어디 있느냐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날 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96%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살아남은 사람들의 숫자였습니다. 그날 밤 두바이에서 아침을 맞이한 사람들의 숫자였어요. 그리고 그 숫자를 만들어낸 것이 한국의 기술이었습니다. 저는 관제실을 나오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새벽빛이 번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전 그토록 긴장으로 가득했던 하늘이 이제는 고요했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고요함이 저절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 만들어낸 것이라는 것을. 그 누군가의 이름이 이제야 제대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호텔 방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 가득 같은 키워드가 넘쳐흘렀어요. 천궁이 점,
하룻밤 사이에 중동의 군사 채널과 방산 전문 매체들이 일제히 그 이름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들을 하나씩 읽으면서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불과 몇 시간 전 제가 직접 눈으로 본 장면들이 이제 전 세계 화면 위에서 분석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사들의 논조가 전부 같지는 않았어요. 일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국 방공 시스템이 실전에서 이런 기록을 냈다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96%라는 수치를 정면으로 의심하는 목소리였어요. 미국의 한방산 전문 매체가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실전 데이터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주장이었어요. 단 한 번의 교전 결과로 시스템의 성능을 단정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논리였습니다. 표적의 수와 종류가 공개되지 않았고 요격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도 있었어요. 읽으면서 저는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요. 레이더 화면을 직접 받고 하늘이 번쩍이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의심이 완전히 근거 없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방산시장은 기술만큼이나 정치가 작동하는 곳이었습니다. 패트리어트를 팔아온 미국 입장에서 천궁이의 실전 성공은 불편한 소식이었어요. 중동 방공 시장은 수십 년간 미국이 설계한 구도 위에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구도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저는 그 불편함이 어떤 방식으로 표출되는지 오랫동안 지켜봐왔습니다. 데이터를 의심하고 검증을 요구하고 시간을 끄는 방식이었죠. 그것 자체가 하나의 전략이었어요. 하지만 UAE는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천궁이 추가 도입 검토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단순한 검토가 아니었습니다. 한국군이 현재 운용 중인 물량까지 확보 가능성을 타진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죠. 그 소식이 전해지자 방산업계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실전 성공이 곧바로 추가 계약으로 이어지는 흐름은 어떤 분석보다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취재를 시작했어요. 천궁2 개발에 참여한 한국 기업들을 추적했습니다. LIG넥스1,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세 곳이 각자의 기술을 결합해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낸 구조였어요. 저는 방산업계에서 오래 일한 한 관계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이 이 시스템을 만드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인지 아느냐고. 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20년이라고 했어요. 20년 동안 독자 기술로 개발하고 시험하고 수정하기를 반복한 끝에 나온 결과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어요. 하룻밤 사이에 세계가 놀라고 있었지만 그 하룻밤은 사실 20년 위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의문이 생겼어요. 왜 아무도 이것을 몰랐을까요? 2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왜 중동 방산 시장에서 한국은 그토록 오랫동안 무시당했을까요? 저는 그 질문을 들고 두 번째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상대는 유럽의 방산 애널리스트였어요. 그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실전 기록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도 실전에서 증명되지 않으면 시장은 움직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반대로 한 번이라도 실전에서 증명되면 시장은 순식간에 바뀐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방산 시장의 논리였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두바이의 낮은 눈부시게 맑았어요. 어젯밤 저 하늘 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도시는 평온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택시가 지나가고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카페에서 커피 향이 흘러나왔어요. 저는 그 평온함이 어디서 온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도 알기 시작했어요. 저는 오랫동안 이 이야기를 쓰지 못했습니다. 취재를 마치고 파리로 돌아온 뒤에도 한동안 원고를 열지 않았어요. 이유가 뭔지 스스로도 잘 몰랐습니다. 마감은 있었고 편집장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두바이에서 본 것들이 아직 머릿속에서 정리되지 않은 느낌이었어요. 무언가를 너무 가까이서 봤을 때 오히려 그것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날 밤이 저에게 그랬어요. 수십 년간 전장을 누렸지만 저는 그날 밤처럼 무력한 적이 없었습니다. 총을 든 군인 앞에서도 카메라를 내리지 않았고 폭격이 쏟아지는 골목에서도 뛰지 않았어요. 하지만 관제실에서 레이더 화면을 바라보던 그 시간은 달랐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기도 밖에는. 그리고 그 기도의 대상이 한국이 만든 미사일 시스템이었다는 사실이 지금도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것이 현실이었어요.
며칠 뒤 저는 파리에서 오랜 동료를 만났습니다. 그도 방산 취재를 오래 해온 기자였어요. 제가 두바이 이야기를 꺼내자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공시장에서 미국 외에 이런 실전 기록을 가진 나라가 나온 것은 처음이라고. 저는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말이 얼마나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는지도 알고 있었어요. 중동 방공시장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나라의 시스템을 쓰느냐는 곧 어느 나라와 안보를 함께하느냐는 의미였어요. 미국이 패트리어트를 팔 때 그것은 단순히 미사일 시스템을 파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맹 관계를 파는 것이었고 전략적 영향력을 파는 것이었어요. 그 구도 안에서 수십 년간 중동이 움직여왔습니다. 그런데 그 구도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균열의 이름이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그 의미를 곱씹으면서 한 가지 갈등을 느꼈어요. 기자로서 저는 이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써야 했습니다. 하지만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가 특정 나라의 무기를 홍보하는 것처럼 읽힐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어요. 전쟁 기자가 특정 무기 시스템에 대해 긍정적인 기사를 쓰는 것은 언제나 조심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무기는 결국 사람을 죽이는 도구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천궁이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살렸어요. 두바이의 거리를 걷던 사람들이 다음 날 아침에도 그 거리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시스템 덕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무기의 가치를 어디에서 찾느냐는 오래된 질문입니다. 저는 그날 밤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을 봤어요. 그래서 결국 이 글을 썼습니다. 천궁이가 그날 밤 증명한 것은 단순히 요격 성공률이 아니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술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는 것이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외부 의존 없이 독자 기술로 쌓아 올린 결과물이었어요. LIG 넥스원과 한화 시스템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각자의 분야에서 기술을 갈고 닦아 하나로 합쳐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룻밤의 성공이 아니라 20년의 집념이 만들어낸 하룻밤이었어요. 저는 수많은 전쟁을 취재했습니다. 어떤 무기가 전장을 바꾸는 순간을 여러 번 목격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들 중 대부분은 더 많은 파괴를 만들어내는 쪽으로 흘렀습니다. 더 많은 것을 부수고 더 많은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전장을 바꿨어요. 그래서 저는 전쟁 기자라는 직업에 대해 오랫동안 이중적인 감정을 가져왔습니다. 파괴를 기록하는 사람이라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그날 밤은 달랐어요. 파괴가 아니라 보호를 기록했습니다.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버텨내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대한민국의 기술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오래 기억할 것입니다. 두바이의 하늘은 그날 밤 이후로도 여전히 높고 맑습니다. 그 하늘 아래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아침을 맞이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내일을 꿈꾸는 사람들이, 그들은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부분 모를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어요. 그 평온한 아침이 어디서 왔는지를.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날 밤 두바이의 하늘을 지킨 것은 2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이 무시했던 이름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증명됐어요. 대한민국이 만든 기술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